6월 모의고사 해설해 줄게요. 근데 이거 수능 특강이 있는 거고요. 지문의 길이도 어때요? 굉장히 짧죠?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거 쉽게 해석해야 됩니다. 공포소구는 공고를 따르지 않을 때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여 설득하는 거다. 뭐였어요? 공포소구는 강조하고 설득하는 것이고요.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죠. 그러면은 강조한 거 뭐예요? 공고에 따르지 않을 때 해로운 결과, 안 좋은 결과를 강조한다. 그러면은 이거 뭐 숙제 안 하면은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죠. 설득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니스는 제니스는 설득 효과에 주목하였다. 지금 제니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문단 봅시다. 레벤달 이야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 문단 위티가 나왔고요. 네 번째 문단 또 위티예요. 그러면 위티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죠? 그럼 이게 예상하면 있게요. 설득 효과에 주목했대요. 그래서 세 가지 수준으로 달리하는 실험을 한 결과 중간 수준의 공포소구가 큰 설득 효과를 보낸다. 그러면 중간 수준이 훨씬 더 설득 효과가 높아요. 이렇게 되겠지. 레벤달은 비판하며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고 했다. 비판한 거 뭐야?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 그러면은 뭐야? 주장한 거 뭐예요? 감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요거만 감정적 측면만 치우쳤는데 감정뿐만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이 된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감정적 반응을 공포, 통제 반응, 인지적 반응을 위험, 이거 이렇게 합시다. 감정, 공포, 인지, 위험, 이렇게 합시다. 뭐 이제 다른 측면이 좀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면 이 지문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위험 후자가 작동하면을 뭐로 읽을래요?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공고를 따르게 되지만 어머 2번을 따르면은 근데 전자가 작동하면은 그럼 이건 뭐였어요? 공포죠. 그래서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공고 따르려면은 뭐 해야 돼? 인지적 반응이 작동하게끔 해야 되겠네. 이런 연구들을 종합하여 위티는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뭐하고 뭐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했다. 위티는 무엇과 위협하고 효능감, 위협하고 효능감. 수용자가 자신이 겪을 수 있고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위험의 정도가 크면은 당연히 뭐야? 위협의 수준이 높겠죠. 위험의 정도가 크면 위협 수준이 높다. 그럼 단어 뭐야? 위협하고 효능감 요 생각을 하셔야 돼. 그 다음 권고를 이행하면은 예방할 수 있고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는 자 예방할 수 있고 플러스 이행할 능력이 있으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다. 위협하고 효능감 기억하자고 했어요. 예를 드네요. 한 동호회에서 참석해 주세요. 불참 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뭐야? 공고를 뭐 했을 때 불이행 시 따르지 않을 때 공고를 따르지 않을 때 해로운 결과 뭐야?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렇다 하자. 사라진다는 거는 위협이 된다.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된다. 그리고 참석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느낄 때 공고는 효능감을 줍니다. 뭐야? 높은 수준. 그러니까 모임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은 효능감을 주지 못하겠죠. 반대로 말하면은. 위티는 두 가지 통제 반응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대요. 아까 뭐하고 뭐
위협하고 효능감은 기억하려고 S라고 했죠. 모두 높을 때는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고 위협은 높지만 효능감이 낮을 때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 그러면 위험 통제 반응은 뭐였어요? 인지적. 맞아요. 위에서 하고 연결해야 돼. 인지적 반응이고요. 맞아요. 위험, 인지적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 그 다음에 공포, 감정적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요럴 때는 뭐야? 인지적 반응. 요럴 때는 뭐야? 감정적 반응. 이렇게 위하고 연결시켜 놓으셔야 돼. 그러나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다 놓고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효능감하고 관계없이 반응이 없게 된다. 이런 결론은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디딤돌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건 뭐니? 위티의 이론의 이의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비문은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 진행하는데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이게 뭐야?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다. 이거는 보세요. 최소한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작은 거지. 이렇게 보면은 요거 뭐야? 미니멈이지. 제일 작은지. 그러면은 이게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는 거는 요게 작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위에 게 많겠죠. 그래서 반응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해를 해야지. 자, 그럼 빼고 읽으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읽죠.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변화를 주는 거를 촉매라고 하고,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는 거는 뭐야? 낮게 만들어야지.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분자가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은요, 반응이 느리게 되겠지, 반대로. 맞아요. 여기에서 정보가요, 숨겨져 있는 게 뭐야? 작은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이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촉매라는 거는 뭐냐? 반응 속도의 변화를 주면 뭐야? 촉진시키는 거지. 빨리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잖아. 빠르게 하는 능력을 뭐라고 했어요? 촉매 활성이라고 한다.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 에너지가 되는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합니다. 촉매는요,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화학산업에서는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왜 화학산업에서는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고체 촉매를 사용한대요. 고체 촉매는 활성성분, 지지체, 증진체,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액체나 기체인 요런 거 촉매 말고요. 활성성분,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지지체. 미리 찾아놓은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읽을 때. 지지체가 어디로 갔니? 지금 잘 안 보이는 여기 증진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잘 안 보이니까 빨리 갑시다. 활성 성분은 흡착시켜 제공한다.
자, 이렇게 이거요. 과학기술 지문은 자, 뭐예요? 반응물을 흡착시켜서요. 촉매 활성을 제공합니다. 자, 반응물이 먼저 그러면 이거 뭐라 했어요? 번호 붙여가며 풀라고 했죠. 흡착되고요. 네.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표면에서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변환되고요. 그 다음에 탈착이 됩니다. 생성물이 변환되고요. 그 또 변환된 생성물이 탈착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런 순서로 해서 완결이 되는 겁니다.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흡착될 수 있어 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대요. 자,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금속이 활성 성분으로 사용되는 예가 되겠지.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금속 있죠. 활성 성분을 사용하는데 이때 흡착이 됩니다. 자, 누구를 합성합니다? 여기 1, 2, 3를 하세요. 반응물이 흡착되지. 그럼 뭐지? 수소와 질소가 흡착된다. 이게 뭐예요? 반응물이지. 반응물이고. 흡착되어 각각 분리가 된대요. 그러면은 흡착된 반응물은 원자와 공유화해서 안정화됩니다. 흡착 세기는 종류에 따라서 금속, 여기서는 뭐였어요? 철이었죠.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때 흡착 세기가 적절한다. 약하면은 촉매 활성이 낮고 너무 강하면 반응이 느려진다. 지나치게 안정화돼서. 그러므로 촉매 활성이 낮다. 그러면 결국은요. 적절해야지. 약하면은 낮아지고 너무 강해도 낮아져요. 낮지. 그래서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당연히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됐죠.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서 고온에서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만드는데 작은 입자들이 큰 입자를 만드는데 이거를 소결인다고 합니다. 자, 어디에서? 고온에서 소결입니다. 입자가 소결이 되면 활성 성분의 이 표면적은 겉넓이입니다. 이거 한자죠. 겉표자 면적 넓이죠. 겉넓이에요. 그러면은 소결되면 표면적은 줄어든대요.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게 뭐야? 지지체입니다. 그럼 지지체의 목적은 요거 소결돼 가지고 표면적이 줄어드는 거를 뭐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작은 금속 입자들을 넓고 열정이 높은 지지체에 분산하면은 자, 입자들을 분산하면은 촉매 활성 저하가 소결로 인한 활성 저하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지지체입니다. 요거를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지지체. 아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세 가지 이하가 됐을 때요. 세 가지 이하가 됐을 때 이제 못 찾았죠. 지지체를. 지지체는 뭐야?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를 해결해 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량 금속으로도
활성을 높일 수 있다. 자,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하는 고체 촉매. 아까 이미 나온 거잖아요. 증진제는 촉매에 소량 포함되어 조절한다.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뭐해서요? 변화시켜 억제하기도 하고, 변화시켜서 억제하기도 하고, 표면 구조를 변화합니다. 전자 밀도를, 이게 첫 번째고, 요거를 변화시켜 조절하기도 합니다.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나 요거를 포함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2에서 17번 심리 철학에서 동일로는 뭐하고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요거하고 요거가 같다, 동일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그러면은 동일로는 동그라미 치고 기능주의는 네모 쳐봅시다. 의식은 기능이고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 의식이 기능인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요. 일단 이렇게 읽읍시다. 이게 철학점이라서 이게 뭔 말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기능이란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 출력 함수적 역할, 함수라는 거 요거 생각해야 돼요. 함수라는 거는 이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 함수라는 거, 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이거 좀 말하기 그런데. 함수를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미친년하고 과부가 없애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x를 여자로 놓고요 y를 남자로 놔보세요. 그럼 요거는 상관없고요. 미친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x의 원소인 a가 누구한테 b하고 c한테 이렇게 가는 게 있어서는 함수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수적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결과가 나와야 돼. A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A를 넣으면은 B나 C나 D가 아니 C나 D나 E가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안 나오고요. 특정 결과인 뭐만 나온다는 거야? B만 나온다. 요 소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런 거 해석할 때요. 특정한 출력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입력이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 A가 들어가면은 B가 나와야지. C, D, E가 나오면은 B도 나오면서 C 또는 B가 나오면서 D 이런 게 나오면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함수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 이거를 다시 이게 왜 지금 선생님이 했던 말을 요거 다시 리바이벌 한 거예요. 못 알아들었을 거 봐서. 자,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서 고통을 출력으로 가진다면은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이다. 자, 이제 알겠네. 서로 다른 물질에서요,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대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거에서 같은 출력이 나온다는 거지. 자, 인간이 찔리면은 고통을 나오잖아요. 그런데 로봇도 찔림의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다면은 로봇과 인간은 같은 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안 중요하다니까? 그러면은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인간은 뇌가 되겠고, 로봇은 뭔지 모르지만은 이런 입력값에 이런 출력이 나오도록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건 로봇이건 중요하지 않다.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의식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왜 그러느냐. 여기가 이해돼야 뒤가 이해되니까 그래요. 선생님이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비문학 읽을 때. 여기서는 동일한 의식하고 뇌 물질적 상태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에서 안 나오는데 기능지는 의식은 기능이고요.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나올 수도 있다. 인간과 로봇 이렇게 봅니다. 자, 설은 반박하는 사고실험. 사고실험이라는 건 뭐예요? 머릿속으로만 하는 겁니다.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중국어 방이 있는데 중국어 방이 있어요. 여기를 선생님처럼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요. one, only one. 그는 입력이 들어오면은 규칙에 따라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을 내놓는다. 지금 이거 무슨 실험이라고요? 반박하는 실험이에요.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여기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똑같은 결과를 내놓을 거야. 규칙에 따라서. 결과가 이 사람이 내놓는 결과, 이 사람이 내놓는 결과가 중국어로 입력이 됐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지만은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중국어를 아는 거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뭔 사례다? 기능이 같아. 그러면 뭐야? 출력이 같아. 같은 입력에 같은 출력을 했어요. 그러나 의식은 다르다. 중국어를 아는 사람과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의식은 달라요. 요 말을 한 겁니다. 됐어요? 아주 이제 중요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좀 그다음부터 쉬워집니다. 동일론, 기능지, 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했어요.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이게 쓰기 뭐야?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쨌다고요? 의식에 대한 논의를 내부로만 한정했어요. 하지만 인지는 몸 바깥에서 일어난 일과 맞물린다. 인지는 뭐야? 몸 바깥. 그러면 주목해야 될 단어 뭐야? 몸의 내부, 몸 바깥. 의식에 대한 논어를 이 위에서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지만 인지는 몸 바깥에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서 그러죠. 자, 기억나지 않은 정보. 그러면 몸 내부에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 그러면 이게 바로 뭐지? 몸 바깥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확인하는 것이 한 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인지란 말이다. 인지. 로렌즈의 확장 인지론은 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를 설명하는 거야? 이런 거. 인지라는 것이 몸의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인지 과정은 이거다. 심적 상태가 일어나게 한다.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다. 기억, 믿음, 인지, 기억, 믿음.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가 있다. 의존 안 하고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봅니다.
뭔가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이 무엇인지 의존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이와 달리 그러니까 설명 방법 뭐예요? 대조가 되고요. 파생적 상태는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 합의에 의존해서만 그러면은 이거 뭐야? 심적 상태는 뭐라고 했어요? 의존함이 없이 나오는데 심적 상태는 파생적 상태는 해석이나 합의에 의해 의존해서 의미를 나타낸다.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되는 상태로 파생적 상태이다. 그러면은 요건 뭐합니다? 의존해서 일어나네. 뭐에? 전자적 신호에 의존해서 의미를 나타내네. 열람 후에도 여전히 파생적 상태다. 노트북의 정보는 뭐야? 파생적 상태. 몸 바꿔. 하지만 주체에게는 기억이 납니다. 노트북의 정보는 달라져 안 달라져? 그대로야. 그런데 기억이 생겨나니까 뭐야? 인지하게 되네. 알 수 있게 되지. 인지 과정은 뭐가 뭐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요거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조작함으로써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요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변환하는 게 아니라 조작함으로써 생겨나네. 심적 상태가. 심적 상태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다.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다시 말해 이제 인지 주체의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탐지하고 조절하는 주체와 뭐가 됐을 때? 통합되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인지 주체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환경 변화를 탐지하고요.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누구?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될 수 있다. 즉 앞에 말을 들으면 요 말이에요. 주체가 없으면 뭐야? 인지의 확장도 없다. 이렇게 되죠. 인지 확장 이론은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몸 바깥으로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각이라는 거는 우리 이거 지각한다는 말이 문학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지각이라는 거는 감각기관 몇 가지? 5가지. 이거 중요합니다. 지각이 뭐니 물으면 대답 못해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물에 대해 아는 것. 지각을 분석할 때 2가지. 첫째는 뭐야? 사물과 몸은 물질 세계에 있어요. 둘째, 나의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어요.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교집합이네. 의식으로 해서 몸으로서의 나는 같은 세계지만은 의식으로서는 다른 세계다. 정리할까요? 몸으로 해서의 나는 같은 세계에 있겠지. 근데 의식으로 해서의 나는 사물과 어떤 세계?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단 좀 지워버리십시다.
이러한 객관주의 철학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대요. 두 가지로 나뉜대요.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 의식을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본질의 차이, 요거를 이야기한다. 전작 1에 의하면 지각은 주체의 물질적 반응이다. 주체의 물질적 반응이다. 이를 다시겠죠. 후자는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이 다시입니다. 이처럼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두 가지 이론 모두 분리를 전제하고 이해를 합니다. 주체와 대상을 분리를 전제하고서 이해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주체의 물질적 반응, 자극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야? 주체의 의식의 판단,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지. 하지만 지각은 각자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지각은요, 요거예요. 얽힘의 추억이에요. 그거는 나뉘기 이전에,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만져진다. 얽힘이다. 만지는 동시에 만져진다. 감각하는 것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 감각하는 것이 감각되는 것이 이게 얽힘입니다. 그러면 나와 대상을 뭐 할 수 있어요? 구분되죠. 지각이란 건 얽힘이 있어야 분리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뭐야? 해설해 주는 거지. 지각이 일어난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처음부터 주체와 대상이 나뉘는 게 아니라 뭐 했을 때 지각한 이후에, 이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지각한 이후에 무엇과 무엇이 주체와 대상이 뭐 된다? 분리된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구분되지 않는다니까요. 지각은 뭐라 했어요? 감각으로 아는 것이에요. 감각기관을 통해 아는 게 지각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요, 지각 이후에 분리가 되니까 뭐예요? 지각하고 감각은 분리 안 되겠지? 반대로 말하면 감각된 이후에 분리되겠지? 감각이란 거 만지는 거고, 또 만지는 동시에 어떻게 만져짐을 당하겠지? 그랬을 때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겠지? 그러면은 지각과 감각은 니은 문제로 나오겠죠.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X 하라고 했지. 체험이다. 이랬어요. 지각은 나의 체험이라는 거 뭐니? 나의 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 모두 나의 몸이에요. 모두 나의 몸이야. 그러니까 내 몸의 뭐다? 체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 풀어보고요. 안 되는 거는 같이 선생님하고 봅시다.